야, 이게 헤즈볼라 얘기를 우선 제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북부 쪽이 이스라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그 키보드 분석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서부 갈릴리, 골란고원, 카멜산, 제질 계곡 등 이스라엘 북부 거점 지역에서 높은 강도와 빈도수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막 산불에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부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 권역도 그 다음에 한 1000채 정도가 파괴되고 생업도 모두 파산돼 있어요. 거기 자연 환경으로 이제 농업 시설이 있는데 그게 다 파괴돼서 이미 파산 상태고. 근데 현지 8만 명 주민이 이미 자국 내에서 난민 생활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10월 7일 이후로 계속 그런 난민 생활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쪽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도 이제 하이파, 아크레, 티베리스까지도 공격 반경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학살 이후로 점진적으로 공격 강도가 점점 최근 한 달 경우 기점으로 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인가요? 그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의 고위사령관 탈렙 압둘라 사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살했는데도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위 사령관이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10월 7일 초기 단계만 해도 이제 뭐 아까 이다윤 PD가 말씀하셨지만 보도에 됐지만 이제 tit for tat 1대1 대응 뭐 여기 치면 원점 타격 이런 식으로 해서 요번에 좀 센 놈인 그 압둘라 사령관 고위급을 제거를 했어요. 핀포인트 타격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12일 기점으로 11일 날 이제 제거를 했는데 10일 기점으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200개의 로켓과 드론 발사체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 강화가 약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효과가 없는 거고 1번. 두 번째는 현지에서 어떻게 보냐면 전술적 목표로 이제 지휘관 제거하는 거는 뭐 타당하지만 전략적 목표로는 그 소용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고위급 지휘관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헤즈볼라는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의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이스라엘 군이 헤즈볼라를 상대하면서 전투했던 거 뭔가 방식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방어적인 이제 수세적으로 이제 뭐 아연도모 요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원점에 대해서 이제 거기만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이런 1대1 대응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헤즈볼라처럼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나름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 타겟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헤즈볼라도 지금 뭐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발하는 것 같은데 단기적 목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헤즈볼라는 정확한 이제 전략적 목표와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전략적 목표는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서 이스라엘 멸절과 박멸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이걸 하려면은 그 중간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첨단 방공망 MD 체제를 이제 무력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파해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이파 아크레 내륙의 권역의 전체로 이제 공격을 했듯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방공망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과 허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 방법의 과거랑 좀 다른 게 물량 공세로 200기 이상의 그 싸구려 로켓을 막 미사일을 이제 하면서 동시에 로엔 하이엔드 그런 이제 굉장히 저렴한 이제 그 싸구려 드론 같은 거 막 날리면서 동시에 좀 첨단 무기 장비인 적어도 드론 공격을 동시에 배합 전술을 하거든요. 이거 하일로 전략이라고 해요. 이런 걸 하면서 첨단 레이더의 그 브레이킹 포인트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 어디 레이더의 한계 혹은 실패 지점이 어딘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죠. 구멍 뚫린 부분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대고 이스라엘이 계속 tit-for-tat 1대1 대응하면 안 되죠. 왜냐면 계속 인게이지 할수록 노출이 되거든요. 적한테 방어망 그 시스템이. 그리고 또 최근에 러우 전쟁 당시 사용된 이란산 드론이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성능 개발 장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 기술은 누가 또 제공하냐면 이제 러시아가 이란에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공격해봐, 이렇게 한번 공격해봐 하면서 계속 파인 튜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군사적인 그런 이제 무기체계에 관한 관점이라면 또 두 번째 관점이 북부 지역을 이제 분쟁 지역화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이 북부 지역 골란고원과 도부산이 어떤 거냐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 시아벨트의 그 꼭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이제 골란고원이에요. 여기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접수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은 그 골란고원과 도부산을 갖다가 사수해야만이 레바논 시리아를 이렇게 배척할 수가 있어요. 저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핵심 기지인데 누가 이제 이 도부산과 골란고원을 장악하느냐. 근데 여기서 지능적인 게 뭐냐면 이란이나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계속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화 시키는 거예요. 그 분쟁 지역화 시키면은 이제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나서서 야, 너네 평화협상 해 하면서 이제 그걸 영유권을 포기시킨다는 그런 소프트 전략,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고 이제 외교전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외교 국제법으로 지금 동원해서 마치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뭐 반인도적인 뭐 학살자로 규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스라엘 니네가 양보해 하면서 이렇게 이 도부산과 골란고원을 정치적인 압박으로 국제사회의 그 정치적 압박으로 뺏어올라는 그 이란의 고난도 전술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 신가쿠 뭐 우리가 아니라 일본 신가쿠 열도 그 분쟁권도 그렇고 독도 분쟁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유권 분쟁도 여기서 우리가 상대를 안 해야지 계속 상대해주면 또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죠. 근데 우리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이 우호적이진 않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유권 갈등을 통해서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란과 헤즈볼라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무방비로 뻥 뚫리게 되는 아주 안 좋은 효과가 나오죠. 계속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군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그 이 긴장이 뭐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전면전 하기 직전에.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특사가 이번에 또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예전에는 이럴 때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왔거든요.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왔는가 봐요. 누가 왔고 이번에 왔으면 또 뭐라고 했답니까? 그 혹스타인 미 백악관 중동 특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와의 긴장 완화, 그다음에 이스라엘 측에다가 제한된 지상공 침공도 하지 마라. 군사적 조치를 하지 말라고 지금 압박하라고 들어온 거예요. 중동 특사가. 근데 이 혹스타인 특사가 아주 재밌는 인물입니다. 뭐 브루티비에서 자주 이제 방송해드렸지만 지난 2022년 그 총선 전에 이스라엘 레바논 동지령의 유전에서 이제 영유권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유권 분쟁 당시에 이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중재안을 내놨어요. 근데 그 중재안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측의 카리시 유전 일부를 레바논에 양보해라. 그래서 이제 중재안이 서명이 된 거예요. 그때 중재안을 서명한 당사자가 누구냐면 라피드 전 총리 대행이에요. 무지개 연정이 이걸 합의해 준 거예요. 사실상 영유권을 뺏긴 거죠. 경제 영유권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요번에도 호스타인 특사가 와서 이 북부국경 영유권 분쟁화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골란고원과 도부산을 포기해라. 그래야 평화가 온다. 라는 식의 또 이제 평화 공식이 또 나오는 거죠. 평화 파리가. 그래서 이런 중재안을 관철시키려고 온 것이고, 그럼 구체적인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여러 이제 논문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북부 전략 요충지 있지 않습니까? 도부산과 그 골란고원을 제3자인 유엔 평화유지군 유엔 필리를 한테 맡겨주자. 너네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유엔군이 제3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관리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평화적 해법이라고 우기는데 대신에 이스라엘은 골란고원과 도부산을 유엔군에 맡겨라.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있는데 유엔 평화국 유지군 유엔 필이라는 그 평화유지군이 있어. 레바논에 소재한 UN 필이라는 UNFIL. 예. 그 단체 그 유엔 평화유지군인데 레바논에 이제 배속돼 있는데 여기 유엔 평화유지군이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제 보도가 됐는데 유엔 필의 비화에 헤즈볼라가 여러 가지 테러 도발을 했어요. 바로 옆에서. 아하. 그리고 이걸 중재해야 되거든요. 평화유지군도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패막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하마스의 운나 UNRW 역할을 지금 유엔 평화구준이 헤즈볼라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그 가자지구 안에서 UNRWA가 하마스하고 한 통속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유엔 평화군이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이 보면 유엔 평화군인데 왜냐면 우리도 파견해요 거기다 병력을. 그래서 거기서 마치 평화적 이런 것처럼 보이나 대부분 헤즈볼라의 이중대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 납세자들이 또 어디에다 지원하냐면 레바논 정규군 LAF에다 또 세금 지원을 해요. 그럼 이들이 관리하게끔 하자. 그런데 사실상 지금 레바논을 통치하고 있는 건 헤즈볼라예요. 사실상 배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거쳐서 LA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레바논 정규군인 육군인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 사실상 직할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규군 복장하고선 이스라엘 국경 와서 테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카바를 누가 써주냐? 정규군이랑 유엔 평화유군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항상 그 도주로를 갖다가 테러리스트 헤즈볼라 도주로를 이 두 평화유지군과 정규군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주요 외신에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레바논 전문가들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어떻게 보면 하청이다라고 대립 바지사장이라고 보는 경우가 한 9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레바논의 정규군과 평화유지군과 헤즈볼라는 한 통속이다. 그렇죠. 삼위일체다. 그리고 이걸 또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그 평화적 영토 조정에 합의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골란고원과 이 도부산을 이란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상.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왜냐면 이란 대리 세력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방면을 위한 전초 기지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하마스를 인간 방패로 쓰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쓰듯이 이란은 레바논 국민을 이스라엘 대비용 인간 방패로 쓰고 있는 거예요. 55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그 6.1 전쟁 때 이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뺏었거든요. 근데 뺏기 전에는 그 골란고원에서 계속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뺏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뺏고 나니까 좀 그래도 나아졌는데 이걸 다시 거기다가 레바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은 그냥 문 열어주는 거죠, 그냥. 밑에 골란고원 밑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완전히 그냥 뭐 숙대밭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까지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은 또 대응하고 드론을 날리면 또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한 것이 문제라면은 어떻게 그럼 이 이스라엘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 지역 이른바 리타니강 남부 이남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요. 레바논의 강 이남 지역을 다 장악을 해야 된다. 예, 골란고원 당연히 사수하고 그러니까 골란고원에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더 들어가서 라타니강 이남까지 완벽하게 이제 우리나라 DMZ처럼 들어가서 직접 이스라엘이 주둔해서 거기에 다 헤즈볼라가 있나 보죠.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가 이 헤즈볼라 병력들이요 하마스랑 비교가 안 돼요. 병력 수부도 있지만 전투 역량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시리아 내전, 미국하고 아프간, 이라크전에서 진짜 전투력이 완전 최고 상위급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요. 그 지역에. 그 동굴 다 파가지고. 엄청난 거기 테러 동굴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치가 있습니다. 정보당국에서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에서는. 근데 엄청난 그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편하게 있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평화협정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걸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이스라엘 북쪽에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도를 하려면 어떡하냐면 재래식 정규군, 대규모 정규군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스마트 강공 체제예요. 그럼 재래식 정규군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막 사단급 병력, 우리 휴전선 전부 다 이제 예비사단, 상비사단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 병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보병 중심. 그러니까 우리 이제 땅깨죠, 땅깨 일명. 땅깨 중심의 이제 재래식 전력. 근데 이스라엘은 첨단 과학군이잖아요. 막 뭐 드론 날리고 뭐 8200 정보부대 막 이런 뭐 거. 이런 거 하고 막 해커로는 헤즈볼라를 제어할 수 없다. 왜? 얘네들은 구석기 방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하이텍으로 싸우고 싶죠. 하이텍으로 싸우고 싶죠. 근데 얘네들 하이텍 필요 없어. 우리는 인해 전술, 인간 방패 진짜 이 방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국경 너머로 이 불화살 쏘고 그러더라고요. 투적기. 예.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 스마트 강군 체제에 있던 거를 지금 대규모 지상군 체제로 옮겨야 돼요. 아하. 지금 러우 전쟁도 보면은 결국에 포병이 대왕이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전쟁의 제왕이라는 게 포병. 우리가 등한시했던 포병, 뭐 기갑사단, 보병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부각하게. 왜냐하면 재래전력 붙으면 이제 이런 첨단 장비보다는 실병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런 실병력을 유지하려면 일단 군수 체제가 돼야 돼요. 포탄, 미사일, 뭐 폭격 이런 것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군수 시설과 군편제를 완전히 바꿔야 완벽하게 나타니강 이남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주장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국제사회 압박에 또 무릎 꿇어야 돼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저강도 지상군 이제 저강도 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기존처럼 이제 tit-for-tat 그냥 막 원점 타격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헤즈볼라 그 지휘관이나 칼신 거점 시설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거기를 순차적으로 파괴해 나가야 돼요. 저강도 분쟁, 저강도 그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수준에서 언제까지 재래식의 분편제가 완성되고 군수 자체 조달, 포병이나 이런 것들 자체 조달할 때는 그날까지 그 저강도로 가다가 그게 그 두 가지가 완성되면 들어가서 이제 장악을 해야 되죠. 시간 벌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재밌는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게 어제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서 화제된 뉴스가 네트냐후가 블링컨한테 얘기했어요. 왜 무기 안 주냐? 대놓고 이제 얘기했어요. 과거에 무기가 군수 지원 끊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거를 이제 총리가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1월 달부터 군수 무기 안 들어온다. 2,000파운드 이상의 그 F-15에서 날리는 제이덴 미사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헤즈볼라 동굴 다 부실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백악관이 지금 막 활짝 놀랐어요. 아, 왜 그래? 그런 우리끼리 얘기를 왜 바깥에 공개하는 거야? 네트냐후 이제 같이 날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이제 공개 보도 나가. 너네 왜 안 하냐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인용했냐면 처칠 영국 총리 그 수상을 인용했습니다. 미국한테 그 당시 미국이 참전을 안 하니까 2차 대전에 야 참전하지 마. 그냥 무기만 줘. 우리가 나치 끝내버릴 테니까. 그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무기만 다오. 우리가 하마스 뭐 헤즈볼라고 다 끝내버릴 테니까. 근데 안 하죠.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이란을 옹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이슈화를 시킨 겁니다. 현지에서. 근데 미 의회에서 무기 주라고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너네 너 바이든 정부 뭔데 왜 집행 안 해?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톤 2,000파운드 이상의 지금 무기 화학률 그 화약률을 그게 있어야 이제 북부국병을 다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 지원과 그다음에 지상군 그 동원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는 저강도 분쟁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트냐후가 국내 정치 이슈가 자꾸 시끄럽게 하는 게 지금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 막 민원 사안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간치 있을 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근데 간치 빠지고 나니까 이제 친정 체제를 이제 구축하는 거죠, 네트냐후는.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집안 단속하면서 이제 내가 미국이랑 한판 붙을 거니까 너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왜 군수 지원 안 해? 약속한 거. 겉으로는 군수 지원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가 핵심이라는 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한번 전화해봐요. 그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